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10월 9일이 한글이었었고 저희는 다행히도 우리 글로 우리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학이라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학이 왜 필요한지, 우리 시대의 문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평생을 바치신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여기는 자기소개가 원칙인데 정 교수님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대전대학교 구옥문 창자학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순진입니다. 예, 대전문학관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헌호입니다. 박 관장님 이렇게 호칭하기가 저는 조금 낯선데요. 예를 들면 부청장님이나 국장님 이렇게 부르다가 언제부터 대전문학관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거죠? 예,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대전문학관이 개관이 2012년 12월 27일 날 했는데 이제 그 직전에 2012년 9월 7일 날 그 초대 관장으로 위촉을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은 대전대학에 계신 지 오래되셨죠? 네, 저도 뭐 대전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전부 대전에서 다니고 그러고 있다가 대전대학에 문창과가 생기면서 교수로 이제 부임을 하게 돼서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셈입니다. 정 교수님은 제가 밖에서 듣기에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가족신문 발행인으로서 알려진 것 같은데 뭐 그 설명 좀 잠깐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문학의 생활화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저 박헌호 관장님이 제일 부러워하는 일이 그 일이고, 그래서 지난 5월에 문학관에서 하는 문학 콘서트에서도 또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막 입학해서 이제 한글 쓰기를 겨우 이제 익혀서 온 가족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걸 기념하자. 뭐가 좋을까? 기념하고 밥 먹자 이렇게 하면 제일 간단하지만 한글을 익히게 된 기념이니까 한글을 사용하는 뭐가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가족신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1993년 4월 5일 날 창간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그럴 때니까 격월관으로 해서 1년에 6번이 꼬박꼬박 나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바빠져서 원고를 쓰는 게 조금 더 어려워져서 지금은 1년에 4번 혹은 5번 정도 내는데 지난 8월에 낸 것이 96호이고요. 21년이 지나서 내년 22년 정도 될 때 100호 기념호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하시네요. 20년 동안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실생활하고 절대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다행히 또 저희는 우리 글이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 뭐 세계에서도 자기 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국민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한 그런 국가가 따지면 뭐 10여 개? 예, 몇 안 된다. 저희가 보면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 순위에 따지면 10위권 언저리에 있더라고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아시니까.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뭐 저희가 지금 한글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학이 갖고 있는 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박 관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가에서 이제 문학관 어떻게 보면 관장이라는 역할도 행정가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시는 거 아닌가요? 관장이라는 역할은 그 행정 관리 역할하고 또 문학적인 전문성하고 두 가지를 겸하는 거죠. 박 관장님은 시조 시인으로 등단도 하셨고, 뭐 제가 문학관을 가보니까 박 관장님의 그 흔적이 아주 곳곳에서 느껴지더구만요. 그래서 대전문학관의 그 오늘 있기까지 정말
정말 뒤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지만 곽 관장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실 테고 네, 정 교수님도 또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대전문학관 운영에 이제 이따 또 여쭤보겠습니다. 관여도 하시고 어떻습니까? 문학의 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학이 이 시대에 왜 필요한지 너무 거창한 답론 같지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정의할 때는 문학이 예술이라고 이제 정의를 많이 해요. 그럴 때 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미적 활동의 결과라고 그런다면 문학은 물론 미적 활동도 들어가야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진실 그리고 선 그래서 진선미를 아우르는 그런 활동이 이제 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문학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요건을 밑자 돌림으로 쉽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우선 뭐니 해도 재미가 있어야지 된다. 그 재미가 없으면 특히 요즘 사람들은요 책 제목 읽고 첫 문장 읽고 안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읽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는 물론 이제 다양한 층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재미만 가지고 보자고 그러면 문학은 다른 재미들에 비해서는 좀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언어 자체가 이게 추상적인 기호라서 그거를 내 머릿속에서 한번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낚시를 하는 취미라든지 제가 저 일반 시민들한테 여쭤보면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하고 여쭤보면 뭐니 해도 돈 버는 재미가 제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재미에 비할 때 문학의 재미는 간접적인데 그런데도 왜 문학이 필요하냐면 의미를 부여하는 것. 우리의 삶,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우리의 어떤 단편적인 순간, 내 단편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나 전체의 삶과는 내 지역과는 나라와는 뭐 우주와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서 문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와 의미와 신미 이 삼박자가 맞아야 좋은 문학이고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태도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네. 뭐 이제 교수님이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듯이 이제 설명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는데 영국의 대문호 또 세계적인 대문호라고 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인가요? 그분 이름이 정확히 제 기억을 잘 못하고 하여튼 셰익스피어는 분명한데 대영 제국에서 인도를 경영할 때 인도하고 셰익스피어를 바꾸지 않겠다 그 말을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로 그 문학의 위대한 힘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파를 했는데 이제 대전문학관 관장이시고 대전문학관에 또 운영위원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제 뒤에서 울타리가 돼주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대전문학 이렇게 하면 한국문학, 세계문학 이런 정도 얘기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 대전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다른 문학과의 구별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지 대전문학 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우선 그보다 앞에 질문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서 예,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문학관에 오는 학생들이나 관람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문학은 필수적인 소양이다. 시민 어떤 그 전문가가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 모두가 해야 할 필수적인 소양이다. 그 문학의 그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서 그 인재를 양성하고 성장기에 그 정서를 관리하고 그리고 감성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자신을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맞는 나중에 과학을 하든 그 다른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을 잘 기획하고 표현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문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문학을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문학관이 이제 대전문학관이기 때문에 굳이 대전문학관에는 대전문학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한다고 하면은 대전의 작가가 쓴 작품하고 대전에 관해서 쓴 작품하고 왜 다른 데 있는 분이 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대전문학의 어떤 특성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대전문학은 그 선비문학에서 출발을 한다. 조선 후기의 대전이 그 학문의 메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특색 있는 분들을 얘기한다면 박백년 선생의 충이 있고, 김만중의 효가 있고, 송시열의 예가 있고, 신채호의 의가 있고, 충암 김정 부인 송씨 부인의 열이 있고, 상촌 신음의 문장이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들 그냥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그 분들의 어떤 선비 문화의 전통이 대전 문화의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와 문명이 융합되는 현대 과학도시. 그래서 대전을 그 아트 그리고 사이언스 해서 아티언스라고 하는 말이 탄생하기도 하는데, 아티언스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문학이 바탕이 된다. 그래서 대전 문학은 아티언스를 만들어가는 문학이다. 뭐 그런 점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집관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학 작품도 그 안에 가면 볼 수가 있을 테고, 문학가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시민을 위한 어떤 다양한 문학에 관련된 활동도 좀 하시는 거고, 뭐 이런 것이 언뜻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문학관이 왜 필요한지, 이게 세금도 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연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지금 뭐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학이 문화의 재료이고 예술의 재료이고 생활의 재료이기 때문에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전문학관은 이제 지역문학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학관의 비전을 문학으로 꿈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운영위원님들하고 함께 오랫동안 연구해서 정한 건데요. 그래서 미래 문화도시, 문학도시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꿈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문학으로 꿈꾸다 이렇게 비전을 정했고, 그 미션을 그 시민과 함께 가꾸는 문학관. 다른 문학관들은 기념관적 문학관, 뭐 정지용 문학관, 미당 문학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시민 문학관이거든요. 이게 시민과 함께 가꾸는 문학관. 그래서 문학관이 시민들이 문학생활을 통한 행복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요소가 그 시민들에게 이제 문학관이 있기 전에는 조금 본격적으로 생각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는 시민생활에 있어서 문학의 가치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일깨워주고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학관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문학 창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창작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문학 박물관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이사가는 집에 보면은 책을 막 갖다가 아파트 밖에 막 내버리잖아요.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근대문학관이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학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세계적으로 문학 자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도 문학 자료들이 훼손되고 없어지는 소멸돼 가는 것들을 건져내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활용하고 하는 문학 박물관 역할이 이 문학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학관이 꼭 필요하죠. 문학관장님으로서 정말 교과서적인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시민들의 삶 속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나. 저 같은 경우 이제 10대 때, 사춘기 때 문학 소년 중에 한 명이었었다고 생각해요. 시도 써보고 이제 시다운 시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화전도 열어보기도 하고, 또
친구들 연애편지 대필도 좀 많이 해줬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측면이라고 할까? 정의적인 측면이라고 할까? 이런 점을 더 좀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세련들에게 다듬어 본다든지, 이런 과정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 다시 사춘기는 아니고 사추기가 되면 그때 다시 낙엽이 떨어지면 예, 예. 가슴이 왠지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예. 어딘가 멀리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어떤 보편적인 감정일 것 같아요. 예. 이제 저희가 그런 그 감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학이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어떤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정 교수님 같으신 경우는 문학 소녀 길을 뭐 거치셨을 거라, 그거 뭐 활발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쭉 문학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문학을 또 가르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시민과 하는 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감성적인 측면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하게 해서, 예를 들면 공동체 의식을 성숙시킨다든지, 뭐 다양한 어떤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럼요. 저희가.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표현할 때 목석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남한테 미안해서 얼른 절 한번 합니다. 그게 이제 감수성이 메말라서 그날이 그날이고 노을이 지는 걸 바라봐도 뭐 해가 맨날 지지 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감수성, 그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인간답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정서와 관련된 것들이라서, 문학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치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조금 더 그 상처나 아픔이, 고통이 큰 사람들은 그거를 쓰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써내는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만 혼자 하는 고민인 것 같아서 막 그러다가 책을 보고 아하,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다른 사람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학관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사실은 이제 그 전문 문학인이 작품을 뭐 수장하고 하는 그런 박물관적인 역할과,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 교수님 문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 자기 치유 기능, 역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알랭드 보통인가요? 네. 이게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쓴 글 중에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가 쭉 있더군요. 예술은 7가지, 뭐 신미안을 확장시키고 아름다움의 발견, 뭐 추억의 심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그 중에도 치유 기능 이런 거 있더라고요. 요즘 뭐 뭐든지 치유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뭐 요즘 유행하는 힐링도 따지고 치유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은 다양한 활동,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러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확정해 주는 것도 문학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시를 갖고 오셨는데, 얼마 전에 시민 모두 시한편 갖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또 문학관 가보니까 손편지 쓰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늦게 한글 배우시는 분들의 편지도 있고, 또 DJ 하시던 분의 여기서는 실명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온 이제 수많은 엽서 전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다시금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됐었는데, 무슨 그런 전시회도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기획전이라고 해서, 기획전이 문학관이 변화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2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획전을 하고 있는데, 기획전을 통해서 한 일이 상당히 많죠. 의미 있는 일이. 어떤 희귀하고 진귀한 자료를 소개를 하는 기획전도 있었고, 훌륭한 우리 대전의 작가들을 알리는 기획전도 있었고,
출향문인들이 고향에 와서 고향문인들과 함께, 고향 시민과 함께 만나는 그런 기획전도 있었고, 대학의 그 문학 동아리들이 함께 연합으로 해서 그 대학 동아리 연합전도 했고, 이렇게 많은 기획전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손편지전입니다. 손편지가 문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가장 그 보편적으로 문학적 감성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는 것이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손편지전인데, 그 저희 손편지전에 아주 재미있는 것도 있고 의미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그 다양한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체험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전시중에는 그 80대 전후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처음 그 한글을 깨우치는 교육을 받고서 그분들이 직접 쓴 첫 편지, 내가 한글 교육을 받은 첫 편지, 그게 이제 청춘 그 학교 뭐 교육을 받은 그분들의 그 편지도 있고요. 뭐 연애 편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 유명한 문인들의 편지들 이런 것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편지들이 있고, 거기에 와서 그 하나씩 한 장씩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가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그때그때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손편지전이 의외로 그 많은 그 참여자들에게 감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정 교수님, 네. 그 시 한 편 한 구절이 주는 감동은 평생에 걸쳐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거 뭐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훌륭한 시라고 하는 분들은 뭐 난해하고 고급스러운 어휘를 구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가장 평이하면서도 뭐 이 자리에서 실명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섬진강 연작 시인이라든지 또 지역에서도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금강을 주제로 해서 시를 쓰신 분도 계셨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지역의 특정 장소나 특정 인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새록새록하게 세월이 가도 하게 만드는데, 시 한 편이 주는 그 위대한 힘을 대전 시민들은 평소에 자주 인식을 하게 돼요. 시청 옆에 보면 시 한 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보문고에서 하던 이제 교보문고 없어져서, 그런 점이 시 한 편 갖기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럼요. 어떻습니까? 그 시 한 편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좋아했던 애송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시라고 사람들이 한 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쓴 시가 또 굉장히 감동적일 수도 있거든요. 또는 식구 중에 누가, 딸이 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굉장히 중요하고, 시가 없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집안에 시가 한 편 걸려 있으면 오며 가며 그거를 보고 생각하기도 하고 시를 암송하여 보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저는 이제 그런 뭐 운영위원으로 이런 기획이 왔을 때 참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이 아마 계속해서 이제 가족이 쓴 시, 가족들이 좋아하는 시, 뭐 또 그 여기 지역의 문인들이, 대표적인 문인들이 쓴 시 중에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시 이런 거를 해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방 가시잖아요. 교수님도 노래방 가시잖아요. 저는 노래방 가면 참 당황스러운 것이 노래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를 몇 편을 이제 외워가지고 암송을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시야 이렇게 하다가 한 편, 두 편 이렇게 해보면, 어떤 데는 일부러도 시 한 편 낭송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고은 시인의 만인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보면 평범한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이웃 사람들의 연상이 되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을 저는 꼭 멀리 하늘 높이 있는 걸로 보지 말고, 시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일상어로 전달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이 좀 길게 스토리가 있고 뭐 반전도 있고 하면
소설일 수도 있을 테고 제가 너무 무식하게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줄로 쓰면 시일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좀 네.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 문학관만의 기능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런 인식을 좀 확산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시한평학기 운동도 하신다고 생각해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시한평학기 운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 집 시 한 편 걸기. 걸기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의 씨앗을 뿌리고 시를 꽃 피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집 가정마다 우리 가족이 쓴 시, 가족이 쓴 시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시 한 편 걸어놓고 같이 보는 순간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집안이 또 시를 읽는 어떤 그 문화적인 가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를 확산하는 시 확산 운동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시화 만들기 그 이벤트를 했습니다. 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와서 그 시를 만들어서 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구워주기도 하고 그 족자에다가 이렇게 써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무슨 시를 쓸래 이렇게 하니까 거의 한 반 정도는 아니요 저는 제가 지어서 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지금 이게 성장하는 아이들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하는 아이들은 시심을 분명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부모가 그 시심을 막지 말고 좀 잘 이렇게 일으켜줄 필요가 있다. 자기가 내가 쓸래요 하면서 쓴 것을 또 발표를 시켰더니 누가 혹시 그 무대에 안 서는 사람이 이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어떡할까 했는데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발표도 아주 잘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심을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부모들이 그것을 잘 표현하도록 만들어주고 가족이 함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정서의 분위기, 정서를 키우는 그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집 시 한 편 걸기는 좀 그 시민 생활에 있어서 단기간 끝나지 않고 계속 돼야 할 좋은 그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우리 시가 노랫말이 참 아름답거든요. 네. 의미도 있고. 네. 저는 이제 군대 시절에 박인희가 노래한 시인과 목마라는 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정말 그 군대 생활의 고달픔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특별히 우연치도 않게 특별한 장소에서의 시 한 편과의 만남이 평생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정 교수님도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면 많으시겠지만 뭐 연애할 때 어디서 시 한 편을 연애 편지도 받으셨을 테고. 저희는 사실은 뭐 편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은 그때는 전화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1년에 제가 편지를 한 400통쯤 쓰고 800통을 받으시고 200통쯤 받은 것 같아요. 반쯤. 그 이제 연애 기간이 길어서 이렇게 박스에 있는데 그걸 이제 신우도 좀 이렇게 가져가서 자기 연애 편지할 때 써먹고 모범 답안으로 여동생도 가져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없어져서 좀 그래도 이제 좀 남아 있는데 이렇게 남편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그 시집을 들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시를 하는 사람이구나. 사전에 그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덧붙여서도 백일장 심사나 이런 거를 가보면 초등학생의 글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글보다 나아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사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 시절에는. 그런데 어떤 때는 장원을 1학년 학생 작품을 줄 수밖에 없게 그 시심이 훨씬 더 풍성하고 잘 표현하고 정말 전국을 찌르면서 여백이 있는 그런 표현들을 아이들은 해요. 근데 우리 교육이 그런 창의적인 상상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아니구나 하는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도 아까 저기 신앙송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이제 모임에 갔는데 부부 모임인데 노래를 하라고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나가서 시를 낭송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분위기가 쫙 가라앉더니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정말 더 자기 고품격 모임으로 바뀐 거죠. 나중에 어떤 기회에 이제 노래를 하게 됐더니 웃으면서 아니 우리는 노래를 못해서 시를 암송한 줄 알았더니 노래를 할 줄 알면서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웃었는데. 예.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문학과 운영 장기적인 중장기 비전과 목표도 있으실 텐데 제 생각에 장사익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노랫말이 금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 문학 동호회에서 처음에 많이 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장사익 씨가 공연하면서 자기가 발표하고 저분 우리 금산에서 온 친구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 것도 문학의 그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 뭐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과 같이 시민 속에 있는 들어가는 그런 문학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전문학관의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됐으면 다들 뭐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정 교수님이나 이제 박 관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교수로서 오래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대전문학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계신데 특히 대전문학관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시고 또 지금은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천시계 이슈 토론에서는 지역의 주요 현황과 국가적인 쟁점에 관해서 관심 가진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문학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전문학관 관장님, 박헌호 관장님, 그리고 대전문학관 운영위원이신 정순진 교수님 두 분 모시고 대전문학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대전문학관이 대전의 유일한 문학관이고 근래 이제 2012년에 생겼으니까 근래 개관을 했고 그 대전 전체의 문학을 아우르는 그런 그 새로운 시작인데 저는 평생 공직 생활하면서 문화예술에 관한 일을 많이 했어요. 예술의 전당 건립, 시립미술관 건립, 컨벤션센터 건립 이런 거 할 때도 관여를 다 했는데 문학관만은 내가 문학을 하면서도 문학관만은 못 짓고 나가는구나 했는데 2008년에 동구 부구청장으로 왔을 때 그때 동구청의 그 청장 공약사항에 동구 문학관 건립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 문학관 건립 빨리 하자. 그래서 이제 방향을 이제 대전문학관으로 바꿔가지고 중앙예산, 시예산도 많이 좀 따고 이렇게 해서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문학관이 막 건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을 했어요. 문학관 다 준공되면 빨리 개관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학관 건립이 거의 준공됐을 때 퇴직을 하면서 명예관장으로 그 문학관 그 개관이 하기 위한 일을 계속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맡게 됐을 때 그 시에서 개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개관 준비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우리 정 교수님도 그 준비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도와주셨는데 그때 개관 준비위원장으로 그 개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광스럽게 초대 관장을 맡아서 당초에 문학관을 지을 때 그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문학관에 옮겨서 실현하는 일까지 하게 돼서 정말 저는 그 행운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제 말씀을 좀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문학관 방문했더니 물고도 이렇게 넘어오지 않게 이렇게 덮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작지만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해서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보기 드문 예. 아주 그 우수한 건축물이 예. 거기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예, 생각을 예. 하게 됐어요. 예. 어디 1층에서도 예. 산으로 오를 수가 있고 예. 2층에서도 할 수도 있고 예. 야외 그 발표할 수 있는 공연장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아끼시는 것 같아서 아이, 그 정도로 하고 예. 정 교수님은 문학관과 인연이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뭐 대전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또 문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밥을 먹고 살고 있고 그러니 대전에서 문학과 관련된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공적 책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왜 누구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관계를 잘 안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내 의지나 뭐 하고 관계없이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아주 드물게 한두 명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박헌호 관장님이세요. 신랑 빼고 한두 분 포함 한두 분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준비위원회 와달라고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연구년을 앞두고 있었고 연구년을 여기 대전이 아닌 이제 서울에서 지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연구년 가기 전에 끝난다고. 그래서 이제 발을 들여놓고 발을 들여놓고 나니까 이게 뭐 끝나지도 않았고 이제 생각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렸고 뭐 이제 시의회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있으면서 이거 회의하고 이거 자료 뭐 하느라고 대전을 기차 타고 왔다가 회의하러 가고 남들이 막 웃으면서 아니 도대체 문학관하고 뭔 인연이 그렇게 깊어서 그러냐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글쎄요 이게 제가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닐 텐데 또 한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사심을 버리고 대전 문학관을 잘 만들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죠. 이제 저도 대전문학관을 가서도 느끼고 이제 평소에 우리 관장님 말씀 속에서도 느끼는데 아직은 대전문학관이 완벽한 어떤 지원이나 시민적 후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제도나 또 뭐 조례를 바꿔서 예산 지원도 좀 있고 인력 지원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극복하고 오늘 이만큼이라도 대전문학관을 자리 잡게 된 데는 정말 관장으로서의 역할 이상을 거기에 헌신적으로 투자하신 덕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대전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밖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그 토양이 척박하지 않냐. 활동하는 문인 수도 적은 것 같고 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훌륭하신 문인들이 많지만 아직 지역을 대표하는 정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작가군에 속할 만한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현재 활동하고 계신 문인 숫자가 대충 몇 분 정도 되세요? 뭐 이렇게 문인협회나 뭐 이런 데 등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게 이제 문인과 비문인을 구분하기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전 문단에서 등단했다고 하고서 활동하는 문인이 6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문학 단체들도 60여 개의 문학 단체들이 있고, 그래서 대전이 이제 훌륭한 문인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떤 시골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난 문인을 그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존경하고 알고 이렇게 하는데 대전은 어떻게 보면 문인이 많습니다. 많아서 어떤 분 한 분을 이렇게 훌륭한 문인으로 내세우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반 시군 지역 이런 데는 한 4, 5만 군민이 알면은 문인을 다 아는 건데 대전은 150만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텃밭이 굉장히 넓다.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대전에 있는 문인들도 훌륭하다. 예, 이렇게 아니,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저희는. 저는 뭐 훌륭한 분들이 안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예.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고은이라든지 박기훈 예. 이런 분들 같이 이제 또 지금 이예수 마을을 만들어서 청작 레지던시의 원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 지역을 또 대표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대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전에 거주하는 이런 문인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하신 그 이면을 조금 본다면 문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자존심이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걸 뭐 분파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정 교수님이 보실 때 문인 숫자가 620명 정도의 단체가 60억의 문학단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충 지금 어지만 10분 정도씩 단체가 하나씩 얘기라는 얘기거든요. 뭐 그건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복이 많이 돼요. 예, 그러시구나. 그건 한 사람이 여러 단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이나 뭐 효용이라고 이제 저희가 만약 얘기를 한다면 시민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20명이 60여 개 문학단체로 여기서 문학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테지만 그래도 문학관을 통해서 이분들의 만남의 장소도 제공할 수 있을 테고 전시 공간도 있을 테고 또 예를 들면 무슨 창작 지원금 같은 것도 좀 지원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밖에서 운영위원으로서 보시니까 그거는 그 창작 지원금 문화재단에서 그렇죠. 여기 문학관에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게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도 하나씩 아니 간접적으로 관여는 하죠. 문학관 자체가 지금 그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책임지기 때문에 문화재단 산하기관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서울 집중적인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서울에 모여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특히 많고 문화는 이제 하다 보면 더 세련되고 더 고급한 것을 배우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또 서울로 가고 외국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이제 하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시나 이런 것들은 서울 중심의 이런 곳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주로 알게 되는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것도 우리 지역 뉴스는 잘 안 보고 맨날 서울 어디에서 일어난 저는 라디오 들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서울이 비 오면 대한민국이 전부 비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고 있다고 모든 프로그램마다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어느 문학관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역 문인들의 작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하다고 교과서에서 배운 이제 지역 문인 중에도 교과서에 실린 사람들도 많고 그런 글들을 친숙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보급하고 알리고 하는 일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예전 이미 이제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정훈 선생이나 뭐 또 박용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교과서에도 다 이제 실려 있고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대전 지역의 작가들 중에 교과서에 그 작품이 등재되어 있는 그런 작가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리는 작업 같은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시한편 걸기와 병행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갈피도 있고 걸개도 있고 걸개도 있고 냉장고에 붙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겸해서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정훈 선생님 시 중에 머들령 시가 있어서 그 머들령 청소년 문학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활동 하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머들령 안 하셨어요? 거기 활동하신 분들이 지금도 시인으로 등단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그 시인의 흔적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런 우리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 교수님 말씀대로 문화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편제되어 있어요. 오히려 지역이 이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문학관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시간이 이제 한 3분 정도뿐이 안 남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50분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전문학관의 운영 애로사항이 뭐가 있나 이걸 좀 한번 직접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운영에 대해서 보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지금 현재 저는 그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가보면 이런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문화 노동자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화 노동자들은 쉬는 주말도 없이 이렇게 야간에도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떡하나 하면서 박 과장님 보면 새벽에도 나와 있고 한밤중에도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인원을 어렵지만 좀 확충하고 예산을 좀 확충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고. 잠깐만요. 지금 대전시 문체국 소속입니까 여기는? 시장님도 좀 보실 테니까. 문체국 소속이면서 대전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중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저기 관장님이 영 밝히지 않으셔서 제가 몰랐는데 그 관장님 직도 이렇게 매년 재계약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소신 있게 외국의 대학 같은 경우는요, 그 한 학기 강의 계획, 강의 시간표를 2년 전에 짠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1년 단위로 이거를 하면 어떤 계획을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활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것들에서도 좀 어떤, 그렇게 1년마다 할 수밖에 없는 뭐 이유가 뭐 제가 모르지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그 장기적인 소신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물관 등록이 안 돼 있죠?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직이 이제 필요하죠. 네, 전문 인력을 좀 증원해서 박물관으로 등록하고 이러는 일들도 문학관 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사전에 이런 말씀은 안 하셨을 거라고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정 교수님한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공무원들이 많이 보시니까.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좀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그냥 대전문학관의 또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겠다. 너무 구체적인 건 말씀 안 하셔도 1분 이내로 좀 대전문학관이 이제 문학관을 만들고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공간이 좁습니다. 앞으로 문학관은 확장 계획을 반드시 해야 될 과제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전문 인력을 충원해서 대전문학관의 중요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박물관 등록을 해서 박물관 체제 운영도 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화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문학관이 거리로 나가서 이동문학관도 하고 그 어떤 축제장에 나가서도 하고 도시의 거리를 이야기가 있는 도시의 거리도 만들고 이렇게 활동할 그 공간 활동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과 인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 그 운영비 예산이라고 하면은 1억 미만인데 사실 1억 미만이면은 좋은 공연 하나 만드는 돈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화를 창조한다.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일하자.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학관 좀 시민들이 아껴주고 좀 그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 교수님, 한 30초만 말씀해 주시면.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또 자기가 어려우면 어려워서 기쁘면 기뻐서 자기의 감흥을 한 줄 시에 담아내는 그런 문화적인 소양이 있는 그런 시민이 되려면 대전문학관을 애용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품격이 높아지면 도시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데 문학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학의 힘을 제대로 인식하고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고자 노력하는 여러 기관 중에 하나가 대전문학관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대전문학관에 대해서 이모저모 얘기 들어보니 대전문학관에 특별한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말씀을 더 하시게